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FOMC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장 방향도 한번 보고요. 네. 또 오늘은 채권 이야기 벌써 예고편을 한번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침엔 투자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릴게요. 저는 홍선이고요. 자, 시장 잠깐 볼까요? 시장이 확실히 뭔가 확인하고 가자. 네. 이런 심리, 좀 조심스러운 심리가 확실히 국내도 국외도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코스피가 0.23%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도 0.02% 하락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 지금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시각이 다 거기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죠. 앞선 방송에서도 채권에 대한 질문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채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있으시죠.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준비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로 예상이 되지만 장기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약간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금리와 채권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혜영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채권 여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채권 여신 구혜영입니다. 감기가 좀 걸리셨다고요. 요즘 독감이 엄청 유행이에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 지금 감기 2번째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겨울에? 이 기침이 거의 여기 가슴에서부터 아. 갈퀴로 확 긁고 아우, 가는 힘드시겠다. 그런 고통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약 잘 챙겨 드시고 주사 얼른 맞으시고. 쾌차하시길 네, 그러시길 바라지만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네. 또 빵빵하게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10년물 오른다. 네. 미국 국채금리 금리 인하되는 거 아니었어? 네. 왜 장기 이렇게 오르지? 맞아요. 3.9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4.1 후반까지 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음. 네. 일단 뭐 최근에 워낙 FOMC가 관심이 많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전 방송에서도 FOMC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맞아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FOMC가 생각보다는 매파적일 것 같다. 그리고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다소 일관되지 않고 좀 다양한 메시지를 남길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일 건지 그것이 우리에게 혹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는 하는데 경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 현재 경기 상황이나 또는 금융 환경 상황에서 만약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면 오히려 네. 더 빨리 한다면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기 금리에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같이 내려가겠지만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중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의 어떤 압박이 좀 있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도 BOJ.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네. 또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통화 정책이 다소 방향성을 바꾸는 듯한 그렇죠. 뉘앙스들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 금통위에서 일단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우리가 멈춘다라는 표현을 썼고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이 이제는 정말로 종점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작용을 하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장기금리를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쪽보다는 상승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채권 시장 전망과 함께 내년도 아이디어를 건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맘때 되면은 뭐 우리 차장님께서는 감기도 늘 오지만 내년 전략도 짜느라고 필요하죠.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투자 계획, 특히나 오늘 지금 댓글에도 채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 초보여서 좀 쉽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차장님 보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좀. 아픈데. 아, 맞다. 너무 좀 나빴다. 약간. 최대한 쉽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확실히 이제 FOMC 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금리 인하 이후에 그럼 채권의 방향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다들 금리 인하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뭐 발작, 네. 뭐 이렇게 튀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 향방도 조금 갈피가 잡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아침인 투자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이제 최근 코비드 이후에 워낙 강력한 이런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배경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에 대한 정보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맹점을 한 가지 파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현상은 계속 보는데 네.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음.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현상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얻고 맞아요. 있지만 네. 그것의 맥락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는 전략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헤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2026년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매 통화 정책마다 또는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작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2026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 현상과 맥락을 파악하는 3단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사실 내년에도 대비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 이것을 통해서 일단 현상과 맥락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채권에 대한 전략 또 주식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지금 뭐 물가 때문에 이렇습니다. 뭐 고용 때문입니다 하면서 막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변수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왼쪽이나 지금 자료를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료 한번, 네. 왼쪽에 있는 뭐 한국은행 또 오른쪽에 있는 연준처럼 통화 정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주제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라든가 환율, 물가, 경기, 고용,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을 변수로 쭉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필터링은 무엇이 더 문제인가? 네. 이 기준으로 먼저 필터링이 한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전환되거나 또는 속도가 조절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과 동결의 리스크가 각각의 요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매파적인 동결을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가계부채,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리스크보다 훨씬 커요. 네. 동결에 따른 리스크보다. 그렇죠?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인하하게 됐을 때 이 부작용이 훨씬 더 리스크보다 커요. 반면에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닥은 찍고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면 경기 측면에서는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과 어떤 동결에 대한 리스크가 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겠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했지만 중기적으로 우리가 안정을 지속할 거다라는 게 현재 한은의 판단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6개 요인들 중에서 무엇이 더 문제인지를 먼저 필터링을 하고 두 번째 만약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 이것을 두 번째로 필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한은의 의사결정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네.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내 책임이 되는 거고요, 내부 책임이 되는 거고 만약 이것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또는 재정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면 외부 요인이 될 텐데 자 그러면 가계부채 부작용이 훨씬 더 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만 이것은 사실상 외부 요인인 거죠. 그러면 컨트롤 타워가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외부니까. 밖에 네. 있는 거죠. 밖에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이나 가계 부채, 환율 안정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금리 동결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인데 그렇죠. 컨트롤 타워는 외부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일단 동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요인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진정되는 것들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내부적인 책임이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포커싱을 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2026년에도 앞으로 우리가 통화정책 8번의 통화정책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통화정책을 준비하는 과정 또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6개의 요인들에 무엇이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되는지 그리고 이 위험의 시차가 즉각적인지 아니면 지연될 수 있는 건지 요 3가지 프레임으로 보시면은 결국은 한국은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또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랬을 때 우리 자산시장에 예를 들어서 주가나 채권 금리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는 것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클리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현재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한국 같은 한국은행이? 경우는 일단은 부작용,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들이 더 리스크, 그러니까 동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 더 큰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요인들은 다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동결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외부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외부의 요인들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사실 금리 인하를 결정할 확률이 높은 거죠.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적 인하를 결정하는 배경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똑같은 프레임으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자산 가격, 고용 회복, 경기 안정 관련된 요인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보다 오히려 금리를 동결했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회복이나 경기 안정 같은 경우는 연준 내부의 연준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하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향후의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고용에 대한 판단도 어떤 기준으로 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 네.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어떤 뉴스나 또는 경제 지표나 또는 통화정책 흐름을 보실 때는 지금 인하의 부작용과 동결의 리스크 중에 어느 쪽이 더 크지? 이게 지금 지난번 통화정책과 이번 통화정책이 같은가? 다른가? 라는 걸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이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건지 그런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산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할지 아니면 채권 비중을 더 늘려야 될지에 네.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이 그러면 지금 사실 뭐 명확하게 중앙은행들이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뭔가 위험이 있는 거냐 리스크 네. 책임이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방향으로 확실히 결정을 짓기에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매파적 동결, 뭐 매파적 인하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동결이든 인하든 결정을 하고 나서 인터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고 후에 어떤 게 가장 언론의 화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좀 알게 되잖아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깝게 환율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네. 화제가 또 됐던 것 같아요. 서학갭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내일 이제 FOMC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좀 그 키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시장의 관심 키워드? 저는 지금 제가 이 현상과 네. 맥락을 파악하는 3단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네. 약간 부작용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과 금리를 동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중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게 고용. 예, 아. 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해석 자체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네. 예를 들면 어제도 보면은 그 고용에 대한 어떤 케이퍼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요. 캐파가 좋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자 수 자체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생산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은
또 나쁜 맞아요. 네. 메시지로 볼 필요가 없다. 음. 근데 중앙은행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 가르마를 타지 않았어요. 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로 해석이 될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고용이라는 지표의 변화가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금리 인하의 부작용의 리스크와 동결 리스크 중에서 어느 쪽으로 더 가깝다고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향후 속도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고용과 관련된 고용.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 내일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네. 확실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는 건지 네. 명확하지가 않고 해석이 좀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요걸 연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네. 아, 네. 저는 근데 네. 그 해석을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이제 네. 파월의 끈이 떨어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레임덕. 그렇죠. 내년에 뭐 다음 차기 연준 후임이 벌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리 상황별 채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포트폴리오로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 현상과 맥락을 파악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뭐 사야 돼? 라는 질문으로 귀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사야 돼? 라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두 가지 표를 네.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자료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얘기한 달걀 이론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달걀 모양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 달걀 모양에서 왼쪽 사이클은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이에요.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 그리고 오른쪽 국면은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건지 또는 주식을 투자할 건지 또는 채권을 투자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채권 투자할 건지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일단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는지 인하 사이클에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인 A1, A2, A3 단계에서는 사실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만기가 긴 채권보다는 만기가 짧은 채권, 우리가 퇴직연금 계좌나 또는 ISA 계좌에서도 채권형 ETF를 살 때도요. 이 사이클에서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ETF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단기 채권에서 장기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마지막 찬스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B1 스테이지에서 B2 스테이지로 내려가는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속도가 점점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점점점 빨라지는 구간에서 속도가 확 붙는 상황. 즉 B1에서 이 달걀의 곡면처럼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는 B2로 가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경기 둔화를 동반한 기준금리 인하가 돼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예. 좀 빠르게 인한다. 네. 그렇죠. 네. 기존에는 과거에는 대부분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근데 지금 코비드 이후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경기가 안 좋아질까 봐 기준금리 인하를 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렇죠. 네. 보험성. 그래서 선제적, 네. 보험성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스텝이 많이 꼬인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만 봤을 때는 분명히 기준금리의 정점이 지났고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지는 국면에 우리가 있었는데 네. 왜 미국채 10년 금리, 미국채 30년 금리는 계속 위에 동동동 떠 있냐?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여기서 전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경기 둔화라는 조건이 사실상 디폴트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B1에서 B2로 갈 때는 장기채 또는 초장기채, 우리 ETF로 치면 TLT 이런 것들이 매우 유망한 투자처였으나 지금은 경기 둔화라는 것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예방적 또는 보험적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금리의 하락이 제한되는
또 하락하더라도 그 룸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엑시트 플랜도 같이 짜야 돼요. 엑시도. 네.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질 듯 할 때 금리 인하를 해서 예방적으로 받쳐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경기가 또 안 좋아질 듯 해서 다시 금리 인하로 받쳐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경기가 계속 우상향하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 국채도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시기를 사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는 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요. 반면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근데 안 먹힌다.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더 둔화되는 쪽으로 또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쪽으로 네. 또는 심리가 악화되는 쪽으로 아. 계속 그런 정보들이 더 많아진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 채권 또는 초장기 채권의 비중을 확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원래는 현재 미국은 B2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에 네. 초장기 채권을 늘리는 거, 예를 들어서 TLT 같은 ETF를 늘리는 것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이 예방적, 보험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도 내일 FOMC에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고용에 대한 판단이다. 네. 만약에 고용에 대한 게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거면 지금 우리는 TLT 같은 초장기 ETF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고용이 나쁘지 않지만 둔화되는 시그널이 그다지 심각하진 않다. 그리고 우린 예방적인 인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초장기채 비중을 현재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사장님 궁금한 거. 금리나 약발이 안 먹히는 걸 개인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뭐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일단 초장기채 금리를 보시면 돼요. 초장기채 미국채 10년 금리를? 금리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TLT 같은 ETF의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에 대한 해석이 안 좋았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움직일 게 사실은 미국채 10년 금리가 될 거거든요. 네.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바로 장기 금리가 하락했어. 라는 건 무슨 의미죠? 고용에 대해서 안 좋게. 안 좋게 시그널을 해석했구나. 그래서 라고, 이제 내릴 예. 가능성이 이제는 더- 기준금리 네. 인하는 어차피 네. 디폴트이니 디폴트인 것에서 경기에 대한 판단까지 네. 부러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파월 연준 의장의 Q&A 이후에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금 인하 자체가 예방적인 차원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 있겠네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떤 게 닭이냐 어떤 게 달걀이냐의 그러니까요, 문제일 수 이게.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결국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고 심리가 반영된 게 금리이다 보니까요. 보고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며칠 정도 더 좀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어떤 금리의 변동,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수록 즉각적인 금리의 변동과 그다음에 이후에 추세적인 금리의 방향이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한 달간의 미 국채 10년 금리의 평균치가 대략 한 4.02 정도 수준이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직후에 금리가 얼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한 3일 정도의 금리 흐름의 평균이 얼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쪽에 있나라는 걸 보시면 이게 점점점 예를 들어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점점점 도비시하게 해석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FOMC 바로 딱 FOMC가 어떻게 되면 나는 바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변경할 거야. 보다는 네. 과거의 추이와 현재 수준과 향후 한 3일 정도의 흐름은 좀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차장님 또, 지금 선반영이라는 측면도 조금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생각보다는 내년에는 네. 덜 내려줄 것 같아라는 네. 것들. 그럼 요거 이제 약간 미리 반영을 막 했으니까 네. 되돌려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실체 그 자체보다는 내가 심리적으로 겪은 고통 또는 내가 심리적으로 기대했던 수준만큼보다 더
만족스럽냐 아니냐를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대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음. 근데 한 3대 맞았어. 사실 객관적으로 3대를 맞은 거는 매우 아플 텐데 그렇지만 내가 10대를 각오하고 그거에 3대를 맞은 비하면? 것은 덜 사실은 맞은 나이스한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안도감이 네, 형성이 네.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 앵커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네. 저는 이제는 금리만 보지 마시고요. 달러도 좀 같이 보셨으면 달러도. 좋겠어요. 네. 결국은 통화 정책의 변동이 통화 가치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이 될 텐데 네. 지금 자료 잠깐 보시면 네.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는 인하 사이클에 있고 달러는 약세 기조에 있었던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다 가격이 상승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everything Everything rally. rally. 이 얘기 너무 많이 올해 맞아요. 2025년의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시장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 다음에 스텝이 어디로 갈 건지를 항상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쏠림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서 무엇이 달라지면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될까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4번 지금 시나리오에서 예를 들어서 1번으로 갈 가능성, 2번으로 갈 가능성, 3번으로 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 1, 2, 3, 4번의 포트폴리오가 사실 다 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이 표를 저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네. 이제 그 반짝반짝한 전구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이 시기에 유망한 자산, 성과가 좋았던 자산들이고요. 네. 주의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 시기에 성과가 안 좋았던 자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동성 장세, 리플레이션 또는 에브리띵 랠리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주식과 하이드 채권, 신흥국채, 원자재 비중을 다 늘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예를 들어서 3번으로 옮겨지면서 우리가 금리가 인하 사이클은 지속이 되고 장기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네. 될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방어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장기 국채의 비중을 조금 늘리거나 금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한다거나 통화 기준에서는 원화보다는 달러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통화 정책 자체가 스텝이 다소 이제 속도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그 메시지 그 자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의 흐름도 같이 보자. 또 공교롭게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있어요. 정확히는 99포인트 정도 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미국이 4.0%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0이다. 이 두 개를 일단 기준선으로 보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달러가 100보다 계속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는 유동성 장세 4번 시나리오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면서 달러가 100선보다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지속 기간이 좀 지속되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3번 쪽으로 조금 옮겨가야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차장님 우리가 4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유동성 장세. 전형적인 4번이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나서 달러가 대략 한 14% 정도 약세로 네. 지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달러 이제 바닥 찍었다. 약세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죠. 하면서 약간 달러 인덱스 선 100선 기준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통화 정책하고 메시지가 겹쳤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도 이 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6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기민하게 좀 여러 가지 레이더를 세우고 네. 좀 봐야 되는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프레임 그리고 이제 금리와 환율을 같이 보는 것 이것으로서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세우신다면 2026년도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네. 베센트 장관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우리 그 닥터 K 형님께서도
트럼프가 계속 약달러 기조 원하지 않냐. 근데 약달러가 끝났다는 거는 저도 사실 무슨 뜻이지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서 우리는 환율이 뭐 1,500원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금 주신 장표를 저는 캡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 사실 환은 내년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일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다. 네. 올해보다. 올해도 얘기 굉장히 환율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어. 아마 지금 국고채 10년 금리가 3.4%를 뚫고 네. 움직인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관세와 투자에 대한 협상 그 결과가 사실은 그 이후에 환율의 상승과 금리 상승을 모두 다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국채 10년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국고채 금리가 지금의 상승세에서 좀 수렴이 되려고 하면 저는 환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 금리도 환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환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레벨 자체 1,500원에 가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 대한 이 증권사들의 환율 전망 자체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네, 자료 잠깐 12페이지 제가 같이 좀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럼 환율 1,700원이야? 뭐 이런 좀 고민도 안 돼. 들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내려갈 것을 가능성을 좀 봐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 10개의 금융기관들의 환율 전망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내년도 전반적으로 고점으로 보고 있는 레벨들은 평균적으로 1,480원에서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은 안 깨진다라는 쪽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강하신 것 같고요. 위로 뚫진 않는다. 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관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화가 2026년에는 강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네. 약간 아웃라이어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 의견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은 대략 한 1,450원 정도 선을 중간 라인으로 보는 것 같아요. 즉 원화의 평균값이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로는 1,450원 정도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올해 2025년도에 원화의 저점이 1,35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1,400원이 뉴노멀이다 네, 했는데 네. 이미 네. 굉장히 밴드가 올라간 거예요. 이 뉴노멀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약세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는 방법과 원화의 흐름을 전망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는 프레임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는 달라져야 생각해요.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 이 수출에서 이제 들어온 외화 자금들이 원화로 환전이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내수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프레임이 완전히 끊어졌죠. 이제는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가치, 상대적 가치 관점에서 결국은 누군가는 원화로 교환을 했을 때 이익이 있어야 네. 이 원화에 대한 강세 흐름을 볼 수 있을 텐데 원화로 교환해서 강세를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 좀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내년 원화 환율 1,300원 보시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의 논리는 달러가 생각보다 약세일 거다라는 게 명분이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가 내년은 반드시 커플링 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내부의 수급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 증권사들, 은행들 불러다가 원화로. 환을 네. 막으려고 하고 네. 있죠. 인위적으로라도 또는 일시적으로라도 네. 수요를 형성을 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하려는 거죠. 달러 공급을 만들어서 누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평균점은
매년마다 높아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도 제가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은 원화의 비중하고 달러의 비중을 조금씩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원화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외화 달러 인덱스가 뭐 하락한다 뭐 이런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원화의 교환 가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좀 달러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환의 변동이 심할 때 언제 이 환전하느냐. 제 생각에는 환전이 2026년은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래요? 환전의 미가 수익률을 결정할 것 같은데 네. 그 환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듣고 지갑에 네. 달러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광고 좀 그러니까 광고 듣고 듣고, 네. 2부 여러분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 좀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채권 여신 구혜영 차장님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 약간 감기 톤? 네, 감기 진짜 감기 톤으로 함께 해주고 톤. 계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보내드린다고 했던 건 좀 취소하는데 다만 선생님 보충 수업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네, 필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예요. 우등생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요. 효율성을 우리 다. 위해서는 홍선에만 저기 끌고 갈 수 있지만 아니요. 형평성을 위해서는 방 꼴찌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 약간 이해가 될랑 말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늘 어려운 게 채권이기 때문에 2부에서 조금 더 쉽게 또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일단 네. 시장 조금만 체크할게요. 지금 확실히 조심스러워 주식시장도. 음. 네, 정말 그 보합에서 진짜 좁게 오늘 하루 이렇게 그러네요. 움직이거든요. 네. 네. 코스피 정말 정확하게 보합 0.02% 약보합 뭐 강보합 왔다 갔다 왔다 지금 하고요. 갔다. 네, 코스닥도 0.17% 상승 강보합권에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네. FOMC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시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에 네.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사장님 이제 자료가 많으시니까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얘기는 저희가 따라갈게요. 네. 바로 이제 1년 뒤 2026년 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아, 해볼까요? 좋아요. 아, 네. 2026년 말로 네, 갈까요? 자료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채권 시장의 소위 큰 손, 네. 뭐 기관 투자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손이신 분들 또 법인 투자자들 여러분들 많이 뵙는데 심리가 확실히 얼어 있어요. 꽁꽁 얼어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출발하기 전에도 다른 애널리스트 분께서 야 도대체 금리 어디까지 오르는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오르는 예, 거죠. 지금 사실은 한국이 금리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금리가 어디에 있을 거냐, 뭐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더 넓혀서 점과 점을 한번 이어보면 2025년 말과 2026년 말을 점과 점으로 이었을 때 네. 과연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까? 저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국이 기준금리가 2.5%예요.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가 3.4%예요. 네. 90bp가 벌어져 있어요. 엄청난 네. 차이예요? 이게 이 어. 90이라는 네. 숫자가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럼 과거에 평균적으로는 기준금리랑 국채금리가 얼마나 벌어지는 게 적정한 거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한 50에서 70bp예요. 그럼 훨씬 여기서 더. 예, 그렇죠. 50bp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향후에 한국의 경기도나 위험이 지속적으로 있고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조금 더 있는 상황. 그럴 때가 한 50bp 정도 벌어져 있고요. 한국이 금리 인하가 그렇게 시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거나 네. 혹은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그다지 나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일 때, 그때가 한 70bp 벌어지는 겁니다. 즉 기준금리가 지금 2.5%인데요. 2.5보다 대략 한 3.0 또는 3.2%요 정도 범위에 있는 게 국고채 10년 금리의 적정 금리예요. 보통 과거로 보면 네. 근데 지금 3.4%예요. 오. 이거는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레벨이라고 아, 판단을 해야 될 그래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점과 점을 이어서 1년 뒤 한국 기준금리 인상할까요? 이게 혹시 차장님 네. 그거가 인상을 할까요까지는 뭐 저희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 한국은행 총재 왜 인터뷰 네. 정책 전환 가능성 네. 뭐 네. 이거 언급 후에 약간 더 오른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요? 네. 그것도 그때예요? 있고 제가 봤을 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랑 만났죠. 만났거든요. 네. 저는 그 모습이 한국은행 총재와 국무총리가 만나서 환율과 물가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내년 4월. 네. 우리가 파월이 연준이 더 파월이 빠른 5월이라는 5월이잖아요. 건 알고 네. 있는데 현재 이창용 총재가 4월 임기 만료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오늘 차장님한테 많아요.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4월에 4월 달까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3번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총재 임기 만료 후에, 즉 교체된 총재를 만나서 첫 번째 통화정책이 5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네요. 6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총재가 지금 만약에 바뀐다면 아마도 연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요. 네. 바뀐다면 그 총재는 누구의 목소리를 낼까? 약간 그래도 뭐 미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정부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친정부의 목소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음. 공교롭게도 총재 새로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지방선거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음. 저는 적어도 기준금리 인상의 이슈는 아닐 거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적어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금리 이야기하던 걸로 다시 돌아갔을 네. 때 그러면 현재의 국고채 10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기준금리 인상할 확률이 낮다면 현재는 금리가 위에 튀어 올라 있는 즉 공포의 심리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본 차익을 누린다라고 하면 저는 국고채 10년 시장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네. 싼 거죠. 네. 가격이 네. 매우 싼 네. 거죠. 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음.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 말에 금리가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저는 사실 여기는 좀 헷갈려요. 내년 왜냐하면 말에. 네. 기준금리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낮아져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고용이 크게 불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기가 그래도 계속 온고잉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번 FOMC 의사록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FOMC 위원들 중에서 지금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될 리스크가 26년에는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경기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관세에 대한 가격 전가가 소비자에게 나타나고 그러면 장기금리는 사실 하락할 위험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올라가요. 소폭 올라가요. 상승할 네. 가능성도 아예 배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준금리 현재 동결 또는 인상 쪽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동결 또는 1회 인하 쪽으로 뷰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는 약간 독이 됐다라는 쪽으로 내년 연말에는 좀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너무 이제 이슈에 몰입해서 내일 FOMC의 모든 것에 이제 승부를 걸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겪어보니까 항상 연말에는 그랬어요. 연말 연초에는 항상 방향성이 위아래로 교차하면서 너무너무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네.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너무 FOMC만 딱 12월 FOMC만 촉각을 두셔서 거기에 모든 거를 심리를 집중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그래도 내년 말에는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나 이런 흐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즉 글로벌 투자자들 또는 글로벌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미국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3.25까지는 내릴 것 같다. 즉 만약에 내일 인하를 한번 한다면 2차례 정도의 인하는 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장기 금리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4.0, 4.1 정도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연간으로 등락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차가 달라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못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국가로 네.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하에서는 내년에 기준금리가 최소 한 차례 정도 인하가 된 2.2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 숫자가 혹시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이 외국계 애들이 너무 반영을 안 하나 네. 싶어서 지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추이를 모두 다 제가 살펴봤는데 그래요? 네. 좀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요.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여전히 성장 완화적 통화 정책이 필요한 필요하다. 국가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bp, 70bp 정도의 밴드를 붙였을 때 최소한 국채 10년 금리가 한 2.6 정도는 가야 적정하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즉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튀어져 있는 상황.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막 살까? 안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가 먼저 움직여야 되냐면 환율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환율이 먼저.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요. 만약에 허재무 앵커님께서 네. 외국인 투자자예요. 헬로. Hello, how are you? 자, 근데 지금 국채를 사놨더니요. 금리는 위로 튀고요. 환율도 너무 약세가 됐어요. 양쪽에서 터진 거예요. 수익률이 엉망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엉망이고 많이 깨졌기 때문에 살까요? 아니 저는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둘 중 하나죠. 버티거나 손절하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환율이나 또는 금리 측면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최소 한 가지가 확인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환에 대한 리스크가 금리 변동에 따른 기대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어떨까요?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볼 불안해. 필요가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죠. 환이 먼저네요 지금. 그래서 네. 한국은 지금 우리 국고채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현재의 금리대가 한번 시원하게 밀리려고 하면 즉 다시 한 번 더 국고채 흐름이 적정한 밴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환율이 먼저 작동을 해야 그래야 수급도 개선이 되고 그 부분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은 좀 금리도 중요하지만 금리 자체의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지금 환율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어제 이제 이창용 총재랑 그다음에 김인석 국무총리? 네. 국무총리 막는 얘기 하셨는데 결국은 환율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환이 만약에 지금보다 막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만 확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국고도 이제는 좀 천장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좀 시작 부분에 듭니다. 이제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늘 이창용 총재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부동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의 요인 중에서 조금 옅어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제가 요 자료가 잠시만요. 아 부동산도 있어요. 오늘 다 저기 아니, 자료를 많이 자, 가져오셨나? 요거를 뺐네요. 아닙니다. 요거 네. 자료 9페이지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네.
한국은행이요. 부동산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이 오르고 하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계부채 변동 때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2000년 이후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던 사이클을 4개의 사이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그 4번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중에서 3번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하락하고 GDP 갭도 마이너스였을 때였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현재의 위치는 어디냐면 GDP 갭 상황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에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분이 계속 플러스 파지티브 영역에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싶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따른 리스크가 위험이 동결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했던 거고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잠잠해진 이유는 네. 지금 2개월 연속으로 가계부채 그 총액 자체는 증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지금 그러면 이 주황색에 있는 현재라는 이 표지에서 0으로 수렴해 갈 수 있을까? 또는 마이너스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엔 시차가 얼마나 필요할까? 즉각적인 시차가 있을까? 아니면 조금은 시차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건 현재는 금리를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움직였을 때 어느 쪽에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금 환율의 변수가 너무 커진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방점이 환율로 갔고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금융 안정에는 사실 환율 안정도 포함이 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에 대한 관리, 특히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환은 사실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6가지 변수들을 맞아요.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어느 쪽에 부동화가 더 커지는가라는 쪽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이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즉시성 또는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향도 좀 같이 좀 차별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 짚어드리긴 하는데 그 세계 국채 지수 편입 네, 내년 네, 4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영향이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인 이제 입장에서 네, 매력도를 아까 네. 말씀해 주셔서 혹시 그 사실 영향은 없을까요? 이거를 네. 한국 측면에서 네. 해석하는 것과 외국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객관적인 팩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채 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돼요. 지금까지는 신흥국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엄연히 국채 시장 사이즈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편입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편입 비중이 몇 %냐면 2%예요. 2%. 네. 네. 우리는 이 지수에서의 2%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한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아, 그러면 8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4월 달부터 대략 한 11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지속 기간을 두고 자금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니 이거는 원화 안정에도 기여가 될 것이고 금리 하락에도 안정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누가 그래요? 그거 언니 그래서 생각이고 뭐 누구한테 월가에 누가 얘기했겠죠. 예. 외사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편입 비중이 2%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지수를 추종해야 네네. 되는 네. 거거든요. 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그 지수에 편입된 비율만큼 그 나라의 그렇죠. 채권을 사는 것이 운용의 목표인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2%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수익률의 변동폭과 앞에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 3개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과 네. 그러니까 결국 트래킹 에러를 줄여야 되는 건데 네. 최대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더 위험하냐? 한국을 안 채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냐? 아니면 앞에 있는 비중 큰 국가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거나 조정하는 거기를 것이 조정을.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국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들, 예를 들어서 미국채, 뭐 일본 국채, 뭐 이런 국가들의 채권 비중을 예를 들어서 0.1, 0.2씩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은 2%가 아니라 1%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1%를 줄이는, 사실은 그 나라 편입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지만 실제 지수를 트래킹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차가 크게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관점을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런 관점도 있다. 그런 외국에서 볼 때는. 예,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저도 채권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희망회로라도 좀 일단은 맞죠. 그래서 매 월간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씩 네. 뭐 한 뭐 8개월 또는 15억씩 예를 들어서 15조씩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릴 네. 수는 있으나 이것이 단순하게만 그것을 반드시 채운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좀 기민하게 살펴봐야겠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와 편입 비중을 얼마만큼 채우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것 또한 저는 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환이 만약에 너무 불안정하거나 네. 너무 약세 쪽으로 기우면 사실 편입 비중을 좀 다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원이 예를 들어서 기조적으로 좀 강세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적어도 편입 비중만큼은 채울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승전 환이었습니다. 예. 세계 국제지수 윅비 편입에 관련된 얘기들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맞아요. 아, 이분 이름 성함이 뭐예요? 라고 어디서 만나뵐 수 있나요? 네, 계좌를 구해영 구혜영 차장님과 네. 함께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마지막에. 인사도 네. 저기 목 인사로 해주시고요. 이제 목소리 잠그세요. 그러니까. 네, 그대로 잠그시고. 쾌차하시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조금 오늘도 이 허잼처럼 좀 어렵다 이해 못하겠다 채권은 늘 멀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음에는 녹색 칠판 뒤에 놓고 아, 팔토시 끼시고 매 들고 허잼은 널로 와 그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할 텐데요. 코스피 0.34% 하락으로 조금 약해졌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0.08% 강보합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팔자로 전환을 했군요. 네.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대망의 FOMC 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또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 없을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는 맞습니다. 내일 또 시장 반응 잘 정리해서 저희는 괜히 네. 그거 기다리시면서 뭐 밤에 못 주무시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내일 그래요. 네, 내일 또 해주시길.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